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일주일간 안녕하셨는지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정치권의 대형 스캔들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특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상황인데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각종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이 사안이 과연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법리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대학 1교시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내내 통일교 의혹으로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검에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라고 밝힌 인사가 16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지금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아니 돈을 줬다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그 외에도 이제 만났다는 사람들은 정동영, 임종성, 노영민 등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됐는데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이 의혹의 실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 실체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민중기 특검이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정치인 금품 수수 부분.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리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보도되는 것은 특히나 이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 의원이 거의 대표격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과 못지않게끔 민중기 특검의 어떤 은폐 의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검이란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원래는 야당에서 현재의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서 어떤 집권 여당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어떤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그 부정부패를 막아보자 아니면 부정부패를 파헤쳐보자 라는 것이 특검의 원래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인 특검은 특히나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주도를 했고 그런데 오히려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은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저는 어떤 이제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범죄보다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만일 법 왜곡죄가 통과된다면 왜곡죄의 1번 사례로 꼽힐 수가 있어요. 그럼요. 1번이죠. 저는 법 왜곡죄 이런 게 법 왜곡죄죠. 근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그냥 지난 2025년 8월에 이게 나온 겁니다. 진술 자체는 이미 8월에 진행됐고, 이게 세상에 나온 것은 11월 말부터 갑자기 윤용호 씨가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나는 민주당에게도 했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이것도 다 진술을 했었다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증거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어요. 아하. 네, 이 내용이 아마 증거 기록에 있었다고 한다면 변호인 측에서도 다 열람 등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용호 씨 변호인 측에서 공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용호 씨가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형량을 낮춰보고자 일단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증거 기록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게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왔잖아요. 다른 통일교 관계자가 거기에서 민주당 측 인사한테도 돈을 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의원 얘기까지 했는데 추가 질문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추가 질문 자체가 없다는 건 신문조사에 작성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묻지를 않더라. 이 과정을 보면 지금 거기에 파견된 검찰청의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 수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걸 위에서 눌렀다는 거잖아요. 특검보라든지 특검 측에서 이것을 무마시켰다는 것이고 아니면 이걸 지금 하지 말자. 아니 그때도 얘기가 이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되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네, 이제까지 특검 그렇게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특검이든 간에. 인지수사 다 했었어요. 과거 최순실 씨도 최순실 사건 때도 다 인지수사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무슨 특검법의 범위가 아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더 다잉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하기 전에 이걸 내사번호를 붙여두고 혐의 자체도 딱 해놨던 거예요. 뇌물죄로. 이거 정치자금법으로 하면 이거 공소시효 애매해진다. 이거 일단 뇌물죄로 수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정치자금법은 지금 공소시효 거의 지난해 만에 지나버렸죠. 그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수사기관에서 우리 변호사들도 그렇지만은 불변기관을 가장 신경 쓰거든요.
검사들은 가장 신경 쓰는 게 공소시효예요. 공소시효 지난 거 굳이 수사할 필요 없고요. 공소시효 지날 것 같으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공소시효 항상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 혐의 자체를 뇌물로 혐의를 뒀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뇌물로 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만한 진술이 있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잉 메시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복귀하기 전에 번호 붙여놓고 내사 번호 붙여놓고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걸 부랴부랴 지금 특검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경찰에 이첩을 했던 것이고요. 이건 분명하게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금이 280억 지난 7월에 압수수색을 통일교 천전공을 했더니 금고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그 좋아하는 광봉권까지 띠지가 둘러져 네. 있었대요. 더 이상 진행을 안 했다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노웅래 의원 제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입회 변호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현금 3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도된 바에대로 나왔는데 이게 당초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어요. 현금 부분이 두 줄로 그어졌었어요. 판사가 두 줄로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현금이 증거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80억이 정확하게 저도 의심은 가요. 왜 현금을 저렇게 두고 있나? 근데 지금 어찌 보면 통일교라는 게 종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수장인 어떤 한학자 총재에게 그만큼의 재산이 없겠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총 자산이 3조 정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280억의 어떤 관봉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금이 있고, 특히나 이 사건이 정치 자금과 관련한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돈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출납을 최소한 그러면 이걸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무작정 뺏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출납 기록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돈이라든지. 근데 그런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덮었다? 또 좀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금 280억은 우리나라의 몇 대 재벌도 그렇게 못 갖고 있어요. 그럼요. 현금은 생각보다 많이 못 갖고 있어갖고는요. 오죽하면은 옛날 일 이렇게 소환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횡령을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현금 필요해갖고. 그렇죠. 그거 그래서 선물 투자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혼 자금 마련하려고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현금을 280억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예외적인 일이고, 그렇죠. 제가 아는 분도 대통령께 20억 펀드 조성을 약속을 해줘. 조성을 약속, 예전 일이에요. 20억 만드냐고 죽는 번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김대중 대통령이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현금 사용량이 확 줄어버렸죠. 과거에 비해서. 280억을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도 왜냐하면 그리고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업을 갖고 있는 곳인데 현금으로 280억을 그렇죠. 갖고 있는 건 좀 수상한 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정치자금법이고 금전거래에 관한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최소한 출납거래 내역이라든지 어떤 이 현금 자산을 어떻게 모으게 된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최소한의 내용들, 범죄 혐의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경위 자체는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민주주의 특검이 태생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한 개를. 첫 번째는 뭐냐면 오로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몫으로만 꼽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검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본인의 약점을 갖고 있다. 그렇죠.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같은 주식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라고 하는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그 보유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도 성립지 않거든요. 보유하게 된 것도 자신의 대정부 동창을 이용해서, 동문들을 이용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 판 것도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기사가 되다 말았지만은 다른 어떤 해당 회사의 사회이사 임원의 전화를 받고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부자 거래지 도대체 뭐가 내부자 거래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저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돼야 한다고 보고,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 주가 조작 혐의 사실과, 하나는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그냥 묻은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묻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지금 경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건 뭐냐, 어제 기사로 보면 지금 특검에서 수사기록 다 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 받은 경찰에서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냐. 있으면 다 달라. 라고 하는데 뭐 50%밖에 받지 못했다. 아니면 이걸 가지고 특검에서 아니 그냥 너희들이 압수수색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냐. 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가 않거든요. 다 안 준 것 같다. 네, 왜 특검이 숨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긴급 속보가 떴는데 이 국수본이 김건희 특검, 가평 통일교 천정궁 그리고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에 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건 나서야 되는데, 저는 특검도 이상한 게, 그러면, 이렇게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건가? 경찰이 봤을 때도, 왜 이걸 다 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모두 다, 그 특검에서의 진술을 우린 다 줬다 그랬어요. 관련한 어떤 증거 자료나 어떤 수사 기록들 다 줬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봤을 때는 이걸로 어떻게 수사를 하냐. 수사를 하냐라는 말을 묻는 것은, 어떤 거에 연결되냐면 수사 안 했다네.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이고 부실 수사고 그러면 권성동 의원 재판도 공소유지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 잘 나오셨어요. 안 그래도 윤 전 본부장이 아니 나는 권성도 의원 돈 받는다는 거 본 적 없다. 그거 어떻게 와전된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그분의 어떤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재판장으로서도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직접 증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요? 어찌 보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근거해서 그 구속권이 된 사안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1심이 유죄가 될까? 근데 이게 참 이게 굉장히 권성동 의원 재판의 중요성을 갑자기 띠게 된 게 뭐냐면 이 통일교 사건과 연관이 되는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 재판이 무죄가 돼버린다면 전재수 의원도 한숨 놓을걸요? 전재수 의원도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은 권성동 의원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통일교 수사에 대한 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구조가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돈을 줬다라고. 그거에 근거해서 권성동 의원은 구속이 됐고 전재수 전 장관은 현재까지 뭐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똑같이 윤 전 본부장이 또 둘 다 번복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둘 다 무죄 나오고. 둘 다 무죄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그 보석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 보석 여부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재판장 입장에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까지의 어떤 드러난 증거 기록으로 봤을 때는 증거 조사를 해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다.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보석 인용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지금 풀어주나 나중에 풀어주나 별 상관없잖아요. 보통적으로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한 보석이 뭐 당장 보석 신문기를 별도로 잡아서 할지 아니면 공판기일 끝나고 그냥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선고 날짜도 1월 말로 지금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석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저는 권성동 의원 재판의 결과도 알 수 없다. 네, 알 수 없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저만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보통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통일교 수사가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그리고 지금, 그렇지만은 이건 사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도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법적인 부분은 정말 직접 증거들이 확보가 안 돼서 그냥 유야무에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 뭐, 불송치나 무혐의가 될 수도 있죠.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지만 이건 정치적으로도 다른 문제거든요.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특검법까지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 정권 내내 이것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못 받는다라고 계속 거부할 수 있는 민주당의 명분도 굉장히 적다. 민주당은 지금 못 바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 윤영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봤냐. 아니 왔다 갔다 하니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못 받겠다? 글쎄 그걸 버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죠.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말씀 끝까지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한강곡선을 우회향으로 아니면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지금 이 통일교는
이번 주 초에 나오는 여론조사엔 반영이 안 되리라 보여요. 이게 거의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라서 저는 오늘 뭐 아침에 리얼미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떨어졌었죠. 그렇게 반영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됐다 한다면 그러니까 주중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나오는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행보를 하거나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버틸만 하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이걸 기화로 2차 특검을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2차 특검을 안 받기 위하여 불어 이거를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서로 특검 안 하는 걸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도 있다고 있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특검을 국민의힘 인사들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하자라는 거거든요. 특검 추천권도 포기하겠다. 추천 특검권?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제3당, 뭐 조국혁신당이든 지금 개혁신당이든 거기서 추천해도 상관없다. 누구든 하자. 이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권에서는 이걸 물고 안 늘어질 이유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히나 장동혁 체제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 이후에 당내에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외부에서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어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걸 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집행부로서는 이게 호재죠. 이걸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근데 국수본이 상당히 빨리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가평통일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실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렇게 국수본이 빨리 나서게 되면은 약간 특검 추진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국수본이 일부러 빨리 움직이나 싶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정부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의 결과를 보고 지금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 그 원래 여당의 모습이었다고요. 이제 와서 그렇게 특검을 잘 이용하더니.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수긍을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도가. 네, 객관적인 어찌 보면 저는 뭐 개혁신당이든 뭐 조국혁신당이든 다 좋습니다만은 여기 이 통일교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추천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돼야 된다.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국수본에서 지금 하는 건 좋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증거 확보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수본이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국수본도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만약 전재수 전 의원 하나로 끝난다?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한 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이제까지 나온 걸로 보면 통일교가 로비를 잘해오기로 암암리에 유명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게 여야를 가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어떤 특정 정규로부터 정치 자금이든 어떻든 간에 합법적이지 않는 정치 자금 후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끊고 넘어가야죠. 정교 분리가 돼야지 정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냥 뭐 막연히 아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탈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먹었다, 받았다 이렇게만 해서 복돈이라서 결과적으로는 화를 부르는 돈이었는데 저는 화를 부르는 돈이었네. 저는 이 화가 전재수 의원 하나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참 모색하게 됐어요. 정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잘못하면 자칫하면 재산까지 그냥 국고 환수해라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이게 그래서 드루킹 특검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건 아니냐.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한 건데 오히려 그 결과의 화살의 끝은 오히려 민주당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도 되게 유사한 게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가 화살에 촉을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끝이 지금 권성동을 통해서 지금 전재수로 가고 있거든요. 주로 경남으로 가네. 일단 화살에. 희한하게 또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이거든요. 친문 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또 민주당 안에서 역학구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조금 예의주시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친문에서 거의 안 남은 현역 의원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요? 약간 음모론인데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손절했나요? 바로 수리 받아봤잖아요. 뭐 사직서를. 굳이 전재수 의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용으로 정말 적합한 인사다. 뭐 친명계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친명 쪽에 지금 부산에서 저명한 정치인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현역 의원이라도 내보내서 어떻게든 부산을 탈환을 해야 한다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정도가 돼버렸다고 한다면 더 나오기는 힘들겠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재수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부산시장. 네. 왜냐하면 출마를 통해서 본인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또 벗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내가 만약 그래서 내가 이긴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혐의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은 또 하나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또 출마를 통해서 시간을 질질질질 끄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수사하려고 해도 아니 선거 과정인데 수사하냐. 대통령도 그 똑같은 방법을 써먹었잖아요. 그럼요. 조국 전 대표부터 해서 네, 많이 뭐, 썼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 대선 기간인데 어떻게 수사받냐 재판받냐 똑같은 거예요. 맞네. 그러면 저도 제가 전 의원에 아마 참모라면 저는 출마를 하자 강행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본인이 했던 해명,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통일교와 관련된 사실 하나하나가 어느 거 하나 맞는 거 없다라고 분명히 미국 출장 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되돌아왔어요. 전재수 의원의 말 하나하나가 어느 거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본인의 어떤 뭐 그날 600명이 모였던 자리에 간 날과 지금 성당에 행사 참석한 날짜도 지금 틀려버렸고. 어머나, 틀리대요. 저는 그 부분이 이상했어요. 전재수 의원이 그 부분을 해명을 할 때 예.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그럼 시간대를 알려줘야 돼요.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행사를 하게 되면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안 하잖아요. 보통 뭐 여러 군데를 가니까 뭐 통일교 행사 갔다가 뭐 또 성당 행사도 갈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은 마치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성당 행사만 갔었던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오케이. 그 부분이 좀 이상했다. 예리한 지적인데요. 그럼 몇 시 어디까지 있었습니까를 정확히 얘기해야죠. 정말 저기 하면. 아니 수사기관이면 당연히 묻죠. 어떻게 그럼 다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600명이나 참석하는 행사에 전재수 의원이 왔다라고 한다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한테 자료가 없을까요? 그 대규모 행사인데 분명히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물어보죠. 그걸 전재수 의원은 그걸 마치 그냥 같은 날에 나는 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알리바이가 되기는 어렵다. 어떻게 보세요? 특검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지지율에 따라서 조금 이건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이걸 단기적으로 끝낼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 내년 초에 아마 여론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연말 연초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론조사의 추이에 따라서 이 특검은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란 특검팀 이야기해 볼까요? 18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총 24명을 기소했고 구속영장은 총 몇 명이 됐죠? 3명밖에 안 됐죠? 네. 예, 3명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의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이 되면서 수사에 제동에 걸렸습니다. 조은선 내란 특검팀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갈빵 아닌가요? 공갈빵. 공갈빵이다. 겉은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뭐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란 거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하고 있는 것들 뭐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히나 지금 최근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일반 이적죄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3차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요? 그러니까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이 과연 이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첩보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다 드론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스파이를 보내거나 북한에 놨던 휴민트를 쓰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건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수사를 그나마 제 세계 특검 중에서 그나마 가장 확실했던 건 내란 특검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리적인 다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체였죠. 네, 그것이었고 나머지 김건희 해병대 특검은 완전 엉망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당초 이게 뭐 국민 감정하고 사법적인 건 틀린 거니까 법 감정하고 사법적인 건 틀린 건데 처음부터 이게 사건이 될 만한 것이었나.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아니 오늘 보니까 이번에 공공기관들 업무 보고 보니까 이 대통령님 수시로 경로하시던데. 아니 경로하시고 다 생중계되던데. 비아냥거리시고. 아니 뭐 환단고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다 거의 지금 생중계됐던데 다 기속감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언성이 높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직권남용이나 직권남용이 되려면 그걸 뭐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다든지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일단 기소하고 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해병대 특검은 저는 이거 진짜 공수처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거 공수처에서 1년 반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해병대 특검 가가지고 6개월 동안 했던 거. 이제 설에 의하면은 경로하게 된 계기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있는 누구의 로비를 받아서 친한 누구의 그렇죠. 로비를 받아서 봐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윤 대통령이 더 봐주려고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 실체가 안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해병대 특검은 더 국익 차원에서 보면 해를 끼친 게 더 많아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한 목사 등 종교계를 압수수색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기소를 했나요? 정확하게 안 됐잖아요. 참고인에 대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오산기지 들어갔다가 미군한테 한 얘기 들었죠. 네, 미군이 이거 옛날에 게이트 관리를 한국군한테 맡겼는데 이 게이트 관리를 전부 다 이제 미군에서 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어머나, 이걸 계기로요? 이게 계기가 됐다고 전 보여요. 이걸 그때 한국군에다 맡겨놨더니 이렇게 그냥 문 열어주더라. 네, 문 열어서 그냥 미군 기지에 있는 것들을 압수수색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 예계적으로는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국익 차원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기관이나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질 수 있다고, 신뢰성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출입 자체도 지금 미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해병대 특검이 오히려 정말 분탕질만 치고 갔다. 대한민국에.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역량이 안 되면 역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진짜 세금 환수를 해야 될 정도예요. 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하고 해병대 특검은 진짜 세금 환수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만든 사람이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오라래갖고 끌려간 사람들이 뭐 그리 문제가 있겠습니까? 만든 사람들이 문제지. 뻔히 알았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전체 3대 특검을 생각을 해보면 공갈빵이다. 정말 열어봤더니 별 안에가 텅텅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뭐 아직 만족을 못하고 또 2차 특검, 종합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이 제정신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란특검, 조은석 내란특검이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 것 중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계엄을 왜,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의도했느냐. 근데 2023년 10월부터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흐름이 언제쯤? 저는 개인적인 추측은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럼 2024년 3월경. 네, 뭐 그 정도. 김용현 경호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오면서 저는 구체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전에야 뭐 마음을 먹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총선에 대한 화풀이죠. 자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건 오로지 뭐 예를 들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였든지 뭐 야당 부정선거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나 이쪽으로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장기간 앞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장기간 모의를 했다고 또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니까. 왜냐면 비상계엄이란 걸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처음 어떤 밑작업도 했어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술 먹고서 내가 총 쏘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이제 그건 아니지. 그걸 예비 음모라 볼 수는 없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떤 여러 장군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오래 전부터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비상대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 그걸 전부 다 계엄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그때부터 모의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이 꼭 공소사실과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원식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체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구체화된 시점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간 딱 맞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생중계로 공개되고 있는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국공 사장 망신 주기 논란을 비롯해서 환단고기 언급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까지 그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이 대통령의 이딴 설화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 공사 업무 보고에서 일단은 이제 다 생방송을 진행 중이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생중계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열심히 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또 막 여기저기 일 못하는 사람 야단도 칠 때는 좀 시원한 마음도 들고, 이러기는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부작용들이 나옵니다. 그 인천국제공항 항공사 업무 보고에서 이학재 사장, 원래 삼선위원이죠. 이학재 사장한테. 책갈피를 이용한 외화 밀반출 수법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1차 당황하자. 그것도 모르냐. 말이 길어지자. 말이 기시다. 물론 좀 직설적인 화법이긴 한데 유독 이렇게 좀 면박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생방송으로. 아니 딴 데 가서 노시냐.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그 밈 중에 이 형이 그걸 어찌 아시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얘기, 상대방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책갈피를 이용한 외화 밀반출 수법. 그거 되게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책장 사이사이에다가 $100씩 껴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방 보고서 책이 많으면 좀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다 전 국민이 알게 됐어.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이분이. 해봤나? 임자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해봤어. 아니,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처음 듣는 얘기고, 일반인은, 아니, 왜 영화 쇼생크 탈출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성경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숨겨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책갈피에 끼워 넣는다? 이게 안 걸릴 거라는 생각 자체를 우린 안 하니까,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고, 상상도 안 하고, 검색도 안 해보는 주제거든요. 실제 근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 대통령은? 그래서 쌍방울 건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판결문에 나온 수법이다. 예, 그쵸. 밀반출했을 때 예. 수법이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평소에 남의 재판 판결문을 읽고 공부하는 재판 덕후 이런 게 아니니까 변호사이시긴 한데 그렇게 막 자기 법조 업무에 관심사가 넘쳐나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거는 임자 해봤어?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아니 이걸 왜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야 정상 아닌가요? 몰라요. 게다가 아니 설령 알고 있다 한들 왜 우리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 막 이런 TV 프로에서 그 프로가 왜 폐지됐습니까? 범죄 수법 모방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범죄 수법을 모방할 우려가 있어서 폐지가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범죄 수법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학재 사장도 SNS에 공개 반박에 나섰지요. 책갈피에 숨긴 달러 검색 논란에 대해서 이건 30년 다닌 직원들도 모르는 내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세관 담당이지 우리 담당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온 세상에 알린 바람에 오히려 범죄 수법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해버렸죠. 제가 그래서 인천공사 사장이면 그러니까 이학재 사장이면 이제부터 한 일주일 내지는 한 열흘 정도 아니면 연말에 이제 설 때 특히 비행기 많이 나가는 타이밍에 책 가진 거 다 꺼내보세요. 이제부터 책갈피 하나하나 검사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저한테 하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나가시는 분들 다 책 꺼낸다, 실시. 책 페이지 한쪽 한쪽 넘긴다. 거기서 달러 껴져 있으면 여러분 외화 밀반출입니다. 이런 거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에 나갈 때는 해외 나갈 땐 공항에 안전하게 한 3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하잖아요. 네. 3일, 사흘 전에 가야죠. 사흘 전에. 충청도 말 있잖아요. 네. 어제 오지 그랬슈. 그거는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네. 어제 오지 그랬슈. 사흘 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책 한 장 넘기면서 여기 혹시라도 돈 껴있지 않을까. 그럼 대통령의 말인데. 대통령의 지엄하시는 국민의 그럼요. 명령이잖아요. 이게 인천공항 사장은 국민이 뽑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선출직 공무원의 지엄한 명령이니까 이제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책을 한 페이지씩 다 넘겨보면서 누가 만일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비판하면 팻말 하나 보여주면 돼요. 네. 말이 길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얼굴 뽑아놓고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말이 길다. 참 말이 길다. 아니
게다가 예. 이런 행동 패턴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이거 되게 직장 전형적인, 내 괴롭힙니다. 네, 되게 예.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겸 갑질 패턴 아닌가요? 왜요? 아니 별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이러면서 터는 이게 한마디로 터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털기 위함이다. 예, 이거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더더욱 잘 알 수밖에 없는데 방금 그 새로운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 선임이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알아? 너 저거 알아? 왜 몰라? 방금 가르쳐줬는데 왜 몰라? 막 이러면서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학대 사장이 방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그 아니 가장 세번 넘으면 모를 수 있죠. 예, 그렇죠. 가장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조직에 그 사람이 이런 미시적인 걸 다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어디서 조사해 온 다음에 너 이거 알아? 너 저거 알아? 하는 거는 아주 전형적인 괴롭힘의 수법입니다. 전적인 괴롭힘 아니, 뭐- 수법이다. 공교롭게 왜냐하면 이학재 사장 공교롭게 국민의힘 때 임명이 된 미래통합당 출신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게 꼭 상하 관계가 아니어도 뭐 남녀 관계라고 쳐도 오빠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 날에 먹었던 돼지갈비 기억나? 뭐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면은 남자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과연 그때 돼지갈비를 먹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이 꼬이죠. 그것도 생중계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질문을 꼬여있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는 이거는 수사의 기법 같은 거지.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특히 업무 보고의 현장에서 할 얘기는 더더욱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뭐 아주 좋게 해석해도 대통령인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고 나쁘게 보자면 왜 하필이면 국민의힘 시절에 임명된 사장을 대상으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고 해도 정치적인 목적이 없으면 순수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갑질 패턴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통한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청래 대표하고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한테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예, 화풀이를 왜 엄한 데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강약의 패턴이 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청래가 강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국민들은 하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이렇게 막 걸핏하면 뭐 직장에서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뭐가 문제고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괴롭히고 이렇게 공공기관장 괴롭히고 이런 거는 다들 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더 화제가 된 건 이거였어요.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 보고 과정에서 환단곡이 처음에 이제 귀를 의심했어요. 환빠라고 아시냐? 뭐 어떤 사람들은 환빠라고 비하하던데, 하면서 환단곡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자. 하여튼 환단곡이 언급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전 처음에 딱 봤을 때 환빠라 논란이라고 아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예, 그런데 약간 내가 그 환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빠라고 비하하는 분도 있던데 라는 네. 표현은 비하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쵸. 정당한 그 주장이다. 근데 이제 이거가 하도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커지니까 가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반지의 제왕 같은 거다. 그 환단고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적절한 비유를 들자면 다빈치 코드 같은 책이거든요. 일단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환단고기가 무엇이고 내용이 이게 환단고기가 예. 그 책이 이제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편집을 했다. 자기는 이제 1911년에 예. 있었던 어떤 그 무슨 독립운동가한테 받은 예. 그 옛날에 이제 그 조선 시대보다 더 옛날에 고조선 시대의 역사를 다룬 책이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쁜 놈들이 막 괴롭히고 일제가 뺏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사라진 책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1911년에 누구한테 받았어.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세상에 공개한다. 라고 하면서 책이 나온 게 제가 알기로 79년인가? 그때 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좀 굉장히 솔직히 좀 반지의 제왕 같긴 합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 이 한 민족의 역사가 기원전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선사시대. 예. 뭐 그거야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문제는 그때 그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있잖아요.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쪽에 수메르 문명 있는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튀르키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제국을 기원전 7,000년경에 우리가 이루고 있었다. 7,000년경에 예. 우리가 나라가 있었대, 세웠대요. 예. 근데 기원전 7,000년이 어느 시대냐면은 예. 구석기 시대 끝나가면서 신석기 시대 시작할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주먹도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주먹도끼나 뭐 이렇게 반달돌칼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쓰고 있던 그 족장 시절인데. 그렇죠. 부족들끼리. 예, 부족장 시절인데. 아, 그 거대 국가가 예, 있었대요. 그때 거대 국가가 있었다. 아하. 아니, 이집트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예. 거대한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하도 옛날에 지어져가지고 고대 로마인들, 그러니까 이제 뭐 줄리우스 시저 뭐 이런 사람들,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들이 그걸 관광을 갔습니다. 왜 관광을 갔냐? 고대 유물. 그러니까 고대 로마인들한테 고대 유물로 보였던 그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 문명이 기원전 3,000년에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기원전 7,000년에 있었던 그 초거대 고대 문명이 뭐가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근데 없잖아요. 위서라고 밝혀졌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위서라고 밝혀진 것도 밝혀졌다는 논의를 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보면 위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논문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성조차 없는 그냥 소설 그러니까, 같은 책이라.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쓴 위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 반지의 제왕만 못하는 거 정성이 있거든요. 반지의 제왕은 굉장한 책이에요. 그럼요. 명저죠. 반지의 제왕은 거기 안에 나오는 그 엘프들의 언어가 있거든요. 엘프들도 언어가 있고 드워프들도 언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특히 이제 엘프의 언어가 정교한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의 문법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문법과 단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지의 제왕 덕후들은 그 엘프 언어를 진짜로 배워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엘프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환단고기로. 예, 근데 환단고기는 그 정도의 설정의 섬세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상상해서 뭘 만들 수는 있겠는데 정성스럽게 만든 것조차 아니고 되게 막 되는 대로 떠들어 놓은 좀 그런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우리의 꿈과 희망인 거죠. 옛날 고구려 이 소설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그럴싸해 보이기 위해서 역사책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내가 이걸 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디서 받아온 옛날의 문서들이 종합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총 5종의 옛날 텍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편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옛날 텍스트라는 걸 읽어보면은 거기에 인권, 자유, 평등, 남녀 평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있을 리가 없죠. 그 고조선 시대에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이제 잠깐만. 근데 요게 위서라는 건 이미 너무 제대로 이제 이미 정설인 거고, 그거는 더 이상 평가할 가치도 없는 근데 책인데.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는 그렇죠.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부분이 문제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재단 이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예.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지시, 아이고, 저희는 문서화되어 있는 사료만 바탕으로라고 했더니, 아니, 그거는 문서 아닌가요? 라고 해버려서 예. 마치 또 환단고기를 더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굳이 이렇게 마이너한, 그러니까 두 가지 비판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너한 거를, 게다가 심지어 사실관계도 틀리는 것을 왜 저렇게 본인이 난 다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내세우느냐라는 거와 두 번째는 왜 사람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괴롭히려고 드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좀 정치로 돌아와 보면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이것도 괴롭혀서 쫓아내기 위한 수작 아니야? 이분도 생각이 윤석열 들어요. 대통령 때인데 서울대 사학과 출신의. 예. 네. 게다가 이게 처음에 환빠 논란 아세요라고 했을 때 약간 벙 쪘단 말이에요. 그 듣고 있던 박지양 그 동부역사재단 네. 이사장이 왜 벙 쪘냐?
애초에 대통령이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거든요. 못했죠. 예. 그냥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근데 이런 거를 물어봐서 그걸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캐 묻는 것 자체가 의도가 분명한데, 게다가 이 환단곡이라는 사실상의 픽션을 두고 이제 막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 어쩌고, 그러니까 이 뭐뭐님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 딱히, 아니, 얘기도 난 공인이니까. 그 이덕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가람 역사 문화 연구소장인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을 막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10년쯤 전인가? 무슨 소송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막 뭐 했었다가 소송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트위터 시절이니까 성남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이 축하합니다. 이덕일 소장님 축하합니다. 역시 이덕일 소장님의 바른 역사관이 퍼져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 진짜요?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환빠라는 역사적 사실은 없는데 이재명이 환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굉장히 옹호하고 이가람? 예, 이덕일. 네. 덕일. 예. 근데 이분을 굉장히 옹호했다는 증거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환단고기 논란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되었다는 사람을 쫓아낸 다음에 거기다 누구를 앉히려는 겁니까? 아직 물론 뭐 기관장 그냥 살아 있으니까 아직 뭐 하마평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이럴 단계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인사를 새로 하겠다는 의도가 없으면 굳이 이런 일을 벌일까? 이덕일 그분? 예, 아마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이재명이라는 분이 여태까지 정치를 해왔던 방식과 패턴을 보면. 근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제 환단고기의 역사관 자체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조상님들이 기원전 7000년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며. 예, 그쵸. 근데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한반도로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인권과 자유의 개념이 사라지고. 예, 그쵸. 인권과 자유의 개념 우리가 잊고 있다가 이제 다시 조상님들이 알고 있던 개념을 부활시키게 되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종류의 이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종류의 그 서사 인식 자체가 얼마나 피해자 감성입니까, 이게. 다 억울하고 우리 조상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진짜 잘 살았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말아먹어가지고 나 지금 그지 됐다? 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있는 어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불행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 안 풀린 거 다 남 탓이고, 내 인생 안 되는 거 다 잘못됐고, 실은 내가 거저 물려받아야 될 게 이만큼 있는데 실은 나 지금 개털이고.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한 피해자의 피해의식으로 점철된 세계관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80년대에 이제 이 책이 처음에 79년 나와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먼저 번역이 됐어요. 한문으로 쓰여진 책이어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역수입됐는데, 이 내용이 마침 그 당시에 대중문화가 폭발하고 있었던 시점이어가지고 게다가 이제 어쨌건 외세가 나쁜 놈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대중적인 호응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이현세 만화가부터 해가지고 이현세 만화의 천국의 신화부터 해가지고 천국의 신화의 모티브가 됐었구나. 예. 맞네요. 그 아사달 연대기 뭐 이런 작품도 있고 아무튼 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의 세계관을 똑같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저렇게 활용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군요. 심지어 여기 이제 원래 아니 소설론 재밌죠. 김신영 씨가 얼마나 베스트셀러 됐어요. 그러니까요. 남북이 합해갖고는 핵 그쵸. 만들고 미국이랑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냥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끝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는 뭐 이런 식의 거대한 악이 있고 그 악이 뭔가를 감추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돌려받고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진 못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도 약간 그 점이 안타까웠거든요. 이 대통령이 어떤 세계관에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기초통화. 예. 우리나라는 기초통화가 될 수 있어. 호텔 경제학. 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참모로 두고 있길래 이런 사실보다는 공상을 우선하는 사고를 하시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또
환바람 무시하지 마 이거잖아요. 예, 그쵸. 환바람 무시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자꾸 사회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층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사회 자꾸만 팩트보다 중요한 건 감정이고 공상이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사실관계보다 뭐 공상이 우선할 수도 있고 감정이 우선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층이라면 사실관계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빠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환율 논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요. 예. 근데 그 환율에 대해서도 모르죠. 우리나라 경제가 잘 풀려서 생기는 일이라. 예, 그러니까요. 1,500원, 1,600원. 그야말로 공상의 영역 예, 그렇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환빠 논쟁은 100번 양보해서 이게 정말 무슨 기관장을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뭐 공식적인 역사관에 개입하고 이러지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내에서 논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환율 같은 것도 이렇게 판타지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나와버리면은 이제부터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마치 직시해야죠, 상황을.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타지에 젖어 살다 보면은 한 100년쯤 뒤에 우리 후손들은 야,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잘 나갔대.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랑 자동차랑 전 세계에서 다 좋아했고 한국 음악 사람들이 다 좋아했대 라고 하면은 무슨 헛소리야, 이런 그지 같은 나라를 누가 좋아해, 이러는. 그러니까 환빠른 전 세계에서 워낙 가치가 제일 떨어지는 나라인데 뭔 소리야. 야,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거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이렇게 되겠냐 마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부터가 환빠 논란이라는 말 꺼내면서 그런 망상적 세계관을 옹호하면 나라 꼴이 그렇게 될 위험이 없지 않다. 맞습니다. 지도자는 직시해야 됩니다. 예. 물론 상상의 영역으로 대통령까지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되는 거니까 사람들의 상상, 꿈꾸는 나라를 제시함으로써. 그러나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현실은 직시하셔야죠. 그 현실 중에 가장 무서운 현실이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왜 대만이 스스로를 우리는 TSMC가 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는 실리콘 쉴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실리콘 방패가 있다. 근데 정작 지금 미국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냐면은 제가 최근에 보고 약간 섬뜩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팍스 실리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는 뭔지 아시죠? 평화. 예. 옛날에 팍스 로마. 지금 미국의 국방부냐? 국무부죠. 국무부 주도로 팍스 실리카라는 게 지금 발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리콘이 평화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과 자유진영의 반도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국가 간 그 협력체인데 총 9개국이 들어있거든요. 네. 당연히 미국이 있고, 네. 한국이 있고, 네. 일본이 있을 테고. 예, 일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이스라엘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어요. 심지어. 예. 왜냐면 네덜란드가 TSMC, ASM. 예. 그 나라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놀랍게도 여기 안에 대만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인들은 중국이라 보는 건가요? 그 진위까지는 솔직히 아직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고 얘기만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협상을 했어요. 이제 1차적으로 사인을 했어요. 이제 이런 걸 만들자라고. 근데 대만인들은 중국과 대만의 국력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사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건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인데, 근데 그 대만이 믿고 있는 거는 오직 반도체뿐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정작 팍스 실리카를 만들 때는 대만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대만 충격받았겠죠. 그렇죠.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콘 방패 하나를 믿고 있는데 그 실리콘 방패는 너희 건 아니고 오히려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 그 방패가 사라지면 정말 벌거숭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지금 국제 정치와 국제 정세가 얼마나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변호사님 것도 그렇고 제 것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스마트폰에 있는 칩은 거의 다 실제 제조가 TSMC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어디서 했건 간에 TSMC가 없으면 현대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의 공장을 조금 지었다고 해도 핵심적인 생산 기지는 다 대만에 있어요. 네. 근데 그 대만을 빼놓고 팍스 실리카를 미국에서 얘기를 해버렸다. 이거 거의
반도체 엣지스 라인 그은 겁니다. 엣지스 라인을 미국에서 반도체로 엣지스 라인을 그었는데 예, 그게 거기에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비상이라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우리에게 비상이라기보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그러니까 된다. 예. 저는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로 대만을 버릴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거든요. 아하. 반도체 때문에. 와우. 근데 반도체 엣지스 라인을 그으면서 대만을 쏙 빼놨어요, 지금. 그러면 또 이제 막 되게 잔인하고 비정하게,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회가 와가지고 뭐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미국은 굉장히 시스템적이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돌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방향의 행보를 마구 거듭하고 있고, 그 행보 하나하나가 국가의 존망과 걸려있는 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냉철한, 물론 이제 사람이 언제나 먼 곳을 바라보고 큰 꿈을 꿔야 되지만 가장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도 부족한 판인데, 이 상황에 지금 한다는 얘기가 저 환단고기 아니면 책에다가 어떻게 돈을 숨겨서 어떻게 외화를 밀반출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AI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도도 높고 관심도 많아갖고 AI 업계에서는 지금 반도체와 AI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관심도 많으시대.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내가 다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걸 너무 드러내시려고 해요. 너무 이제 오늘 동아일보인가요? 어디 칼럼에서도 이 얘기가, 경향신문이었네. 경향신문 칼럼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 같아 보이고 좋겠죠. 근데 모든 산을 대통령이 다 만개치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고 니들은 다 내 발밑에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데서 이렇게 거친 말과 때로는 맞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 재살 깎아먹기다. 그래서 조심스럽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이 말을 하고 얼굴을 보여주는 게 도어 스태핑을 할 때가 안 할 때보다 나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러면 왜냐하면 정시엔 출근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있긴 있을 텐데, 그런 종류의 긍정적인 측면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지금 일단 보여주고 계신 인식 자체가 너무 허황되거나 너무 좀 이렇게 사실이 맞아요. 범죄를 왜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사화가 됐는데 이성의 신화에 갇혀버렸다고. 왜 이 세상 점점점 이성의 신화에 갇혀버리는 순간 그거는 큰일 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신화의 주인공이 나예요. 아하, 환단국이 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내가 단군이잖아. 지금 내가 단군이고 내가 지금 환웅이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는 보유국이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표가. 그런 종류의 신화적 세계관만 있어도 문제인데 그 신화의 주인공이 나다. 2단고기. 예, 그러니까요. 2단 고기를 쓰고 계신데 이거 2단이잖아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2단이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데요. 정책래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 속에 최고위원의 경쟁 구도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찬 소장과 함께 정치 현안 두루두루 짚어볼 텐데 잠시만. 우리 백억자 상가님, 임윤선 변호사님 진행하시는 방송만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일부 기부도 받고 있으니까 조금 지원해 주시면 농담이고요. 예, 통일교의 정치후원 파장이 확산하고 특히 현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이 대통령에게도 최대 정치적 고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비로 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슈로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일 큰 이슈는 대장동이죠. 그래서 그게 내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법 84조 왜 재판 재개 안 하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민주당까지 싸잡아서 전체를 다 지금 타격 줄 수 있는 것은 통일교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통일교, 사람도 김현지 이 세 가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임기 내내 흔들흔들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가장 큰 태풍의 핵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 통일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통일교라는 것은 가뜩이나 민주당 기반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교가 말 그대로 최대 게이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특검을 만약 진행하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 진행하면 결국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겠죠.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어느 쪽에 더 큰 데미지가 올 거냐, 타격이 줄 거냐인데 국민의힘 뭐 더 받을 게 있나요? 하긴 야당은 이미 나와버렸는데 여당이 감추다가 문제가 여당이 감추는 아니지만 특검이 여당을 감싸주려다니 문제가 된 이미 거잖아요. 뭐 썰어져 있는 선수 가지고 더 이상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타격이. 지금은 예. 타격을 가하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가하든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을 내란몰이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었는데 그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뭐 국민의힘이 내란이면은 그러면 지금 뭐 통일교 특정 종교하고 결탁이 되고 유착이 되고 이런 게이트 정당 아니냐. 그럼 뭐 독인 개긴 50보 100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이트 정당 이야기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그래서 그런가요?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니까 이제 통일교 이슈가 계속 터졌을 때예요. 이때 한 2,519명을 대상으로 평가 조사를 했더니 잘한다가 54.3%로 떨어졌죠. 예. 그게 이제 자동응답 조사고 이제 매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누적돼 가는 거죠. 중도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복싱 경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 대 맞았는데 저 사람 끄떡도 없네. 맷집이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리스크에 대한 맷집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대장동도 견디죠. 뭐 재판도 버티죠. 김현지도 안 내놓죠. 그러니까 맷집하면 이 맷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게 표가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이건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스며들면서 적시오는 것이 언제 확 이게 이 트리거가 생기는 불이 당겨져서 이게 데미지가 크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나 한 대 맞으니까 괜찮아, 두 대 맞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그게 쌓이면 어느 맞아요, 순간인가는 자기 혼자 걸어가다가 쓰러져 넘어져 버려요. 생각해보면 2016년, 2014년, 2015년 이때도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에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안 빠지죠. 맞아요. 처음에 그냥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배를 침몰시킨 것도 아니고 나라의 참사련이 하면서 다 같이 슬퍼하는 정도였는데 이후에 대처 그리고 이후에 누적이 되면서 뭐 국영교과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등등이 누적이 되면서 이후에 지지율이 훅 떨어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제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늘 작은 것들이 와요.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배추도사 저 같은 사람이 끊임없는 경고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알람을 울리죠, 옆에서. 정권이 무너지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십상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바로 단속에 들어가라. 분명히 내부에 최태민, 최순실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거 빨리 단속해서 최순실을 바로 체포해서 바로 수사기관에 넘겨버리라. 십상시 바로 처단하라.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최순실 씨 얘기가 그때 벌써 공개가 됐다고요? 이미 대선 전부터 2012년 대선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2016년 총선이 있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이거는 대통령 탄핵까지도 올 수. 제 칼럼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배추도사 이 글들을 보고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미래를 예언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저도 수없는 이런 분석이 쌓인 거죠. 삶이 빅데이터죠. 그렇죠. 물론 제가 아직까지도 예측을 못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네, 제 와이프는 안 되는데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는 거고, 네, 다 안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쌓여가고 있다. 지금 지지율에는 어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화내면서 이야기하시면 아니 이렇게 이 통일교가 있는데 지지율이 이게 말이 되고 조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다. 쌓여가면 뭐 합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격치를 오히려 더 벌리고 있는데요. 스스로 더 낮춰가면서 국민의힘이 더 많이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짐인가요? 진짜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이게 여당도 좀 건강하게 눈치 보면서 진행할 텐데 지금 야당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지금 특검 도입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적 득실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이 도입될까요? 우선은요, 저는 이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는 건 당위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특검이 아니고선 특검도 이 국민의힘이나 또는 개혁신당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국민의힘도 물론 이제 수사 대상일 수는 있는데 지금 어차피 특검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또 수사를 했잖아요. 권성동은 구속수감이 돼 있고 이 특검의 성격은 그동안 발뺌하던 그동안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강조해왔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이 연관성도까지 포함해서 밝혀야 될 부분일 거예요.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수사해봐야. 그건 특검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수 야권이 임명하는 특검이 임명이 돼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민중기 특검부터 특검해야 돼요. 민중기 특검은 정말 제가 더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그 종합특검은 말 그대로 뭐 내란, 김건희 이 최병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지방선거 공세용으로 하는 특검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면 돼요. 이렇게 편파적인 특검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특검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받겠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받지 않을 것이다. 안 받죠. 딜할 가능성은 그렇게 그러니 국힘 너네 특검 얘기 그만해. 우리도 2차 특검 얘기 그만할게. 절대로 안 받습니다. 국힘이? 네, 민주당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특검 안 하기로. 안 받는다니까요. 민주당은 어떤 조건이 나오더라도 안 받아요. 뭘 안 받는다는 건지 좀 설명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조정해서 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받을 거라고. 그러면 2차 특검은 계속 진행시키고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이쪽 이 통일교 문제 특검은 안 받고. 안 받죠. 대단하네요. 그걸 왜 받겠어요? 그냥 국민의힘 따위는 없는 정당이 취급을 하는 거네요. 지금은 다수당이 주도권을 고삐를 쥐고 가잖아요. 그걸 받을 이유가 없죠. 그걸 받을 거면은 왜 지금껏 이렇게 특검을 운영해오고 닥치고 공격하고 내란전담 재판부를 이번 달에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안 받죠. 안 받을 것이다. 그럼요. 내란전담 재판부가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신중하게 가자. 2심부터 하면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2심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1심부터 해야 됩니다. 올해 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결국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뜻이 관철이 됐지요. 이런 와중에 다음 달 11일 실시되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당내 명청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성윤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친명계에서는 이건태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사실 6개월짜리라 이게 뭐 그리 뜨거우리가 나올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졌죠. 뜨거워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청래 대표로서는 1격, 2격을 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지난 5일에 1인 1표제가 부결됐잖아요. 1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은 뭐 전재수가 낙마를 하긴 했지만 장관직에서 정원호를 또 플러팅을 해서 띄워줬잖아요. 그러면 당장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청래 대표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현이나 박주민이나 박홍근이나 서울시장 거론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울었대요. 대통령이 떡하니 그냥 정원호 잘하긴 잘합디다. 큼지막한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당장 정청래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했던 전현희 의원은 뭐가 되고 박홍근은 뭐가 되고 그다음에 박주민은 뭐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우리도 사진이 있는데 우리도 올리면 되는데 안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한 거는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정원화가 있다는 게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격을 당했죠. 그 다음에 아니 당대표가 있는데 당대표가 있는 가운데 지도부 보궐선거는 당대표의 입김이 가장 강해야 되잖아요. 가장 세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이건태라는 이름이 부각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성윤이야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건태 이름이 거론되는 건 뭡니까? 그럼 3명 중에서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3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중에 1명이라도 친명이 된다. 그러면 3격을 당하는 거죠. 이미 정청래 대표 체제는 상당히 흐물흐물해졌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업무 보고하는 거 보시면 알겠죠, 그죠? 업무 보고에서는 할 이야기는 대통령이 다 하잖아요. 근데 꽂아 놓은 보리장 마냥 오른쪽에 김민석 총리를 왜 앉아 있겠어요? 왜 앉혀 놓겠어요? 다음 전당대회는 민석이야. 그 다음에 강훈식 실장은 또 왼쪽에 앉아 있잖아요. 아니 필요한 사람은 정책실장, 비서실장 가서 대통령실 지금 청와대 이전하는데 그 일도 바쁠 텐데 내 왼쪽에는 군식이가 있어. 이미 답이 나온 거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는 다음 무엇을? 뭐든 주겠죠. 대권을 주든. 이분도 원래는 서울시장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근데 뭐 서울시장은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오니까. 근데 강훈식 왼쪽에 앉혀놓고 지지율 올라오면 더 생각을 해볼 테고 그게 아니라서 지금 안 올라온 지지율이 뭐 내년 되면 해가 바뀌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최애 강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훈식이도 있어. 근데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딱히 뭐 비공개 만찬한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재명 보유국가라고. 어떤 시그널이에요, 이거?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런 얘기를. 그럼 모르시는구나. 네. 대통령이 지금 서슬퍼를 때 다 지금 동의안 감지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삐딱하게 나온다? 살려두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플러팅을 해야 돼. 대통령은 위대하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세훈은 강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길로 가야 됩니다. 저 조국은 부산시장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올까요, 부산시? 지금 전재수 장관의 낙마로 여기저기 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든요. 사실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을 나가게 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그리고 국민의힘 쪽이나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는 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부산시장을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그러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그 지역구는 또 누가 공천이 될 것이냐 등등등. 전재수요? 예. 전재수는 못 나가요. 못 나간다. 그 지역구를 왜 버리고 나가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구는 못 나가고 그럼 부산시장을 안 나가게 되면 조국 대표가 그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조국은 부산 사람이에요. 해광고죠? 부산에서 해광고. 끌어올려서 자기가 새로운 정치적인 디딤돌을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서울에서 되겠어요? 서울 어려워.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 자체는 지금 뭐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 네.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부산이라는 데서 나가서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PK의 여론을 끌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조국으로서는 정치적인 모멘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에 나간다라는 것은 가뜩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조국 대표에게는 얼마나 기회가 되겠어요. 부산의 희망은 조국은 부산. 부산은 조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웅동학원은 부산에 기부하겠습니다. 원래 환원한다 그랬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웅동학원은 부산에 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이군요. 네네네. 경남이기 때문에. 그건 올라가겠습니다. 경남지사는 부산에 기부할 수는 없어요. 경남지사는 안 나가시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그 전재수 장관이 의원직을 그만두고 나갈 경우에 그 자리에 조국 vs 한동훈 전 대표 대결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복잡하게 됐죠? 이거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 주겠어요? 안 주죠. 지금 비대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대로는 못 가겠다라는 비토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비대위가 돼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리고 비대위라는 것이 장동혁 체제는 장동혁 체제대로 계속해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 내부도 여러 갈래길이 지금 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싹 물살이 흘러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김재섭 의원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말 다른 길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다 내부에서는 또 신경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재수도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부산으로 나가긴 어렵고 한동훈 전 대표가 기다려야 될 건 그걸 거예요.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는 계속 못 가겠다.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가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권을 잡고 그러면 2028년 공천권이 당대표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또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원내 입성을 하고 2028년에 자기가 당권을 꽉 쥐고 국회의원들을 공천해서 대권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당위의 문제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비대위 체제가 낫습니까? 저는 근데 이거예요. 그럼 비대위로 바뀌면은 경쟁력이 확 올라올 거냐? 안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부터 해결돼요. 당에 일단은 비대위든 장동혁 체제든 비상계엄을 손절할 수 있느냐 여부 첫 번째. 그래야 중도층 들어올 거예요. 두 번째는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서 말 그대로 싱크탱크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정책 실력을 보여줄 것이냐. 경제든 안보든. 지금 그거 지금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비대위 하면은 장동혁,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까지 손잡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비대위한다고 해서 당의 경쟁력이 뿜뿜해서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당명 바꾸고 비대위로 간다고 해서 가려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늘 동아일보의 청감상 논설주간이 굉장히 세게 논설을 썼더라고요. 뭐 제목은 장동혁 대표는 다 계획이 있고 난데 이거는 완전히 뭐 비꼬는 말투인 거고 결론은 이대로 가요. 보수 괴멸시키려고 작정했느냐. 거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 나와서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도 뺏기고 탄핵당하고 박살이 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그런 길을 못 간다 그러면 마지노선은 내년 설 명절 연휴가 있는 2월이 될 거예요. 2월인데 지지율이 지금처럼 갤럽 기준으로 해서 15% 20% 차이가 난다. 한 자릿수를 못 좁히면요. 갤럽 기준입니다. 갤럽 기준으로 한 자릿수 못 좁히면 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한테 쫓겨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선거 나가는데 정당 지지율이 15에서 20% 차이 나면 그건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어디예요. 선거 나갈 필요도 없어. 진 거야. 그러면 정당 지지율을 한 자릿수 좁혀야 되는데 그걸 장동혁 지금 대표가 내년 2월 말 설명절 연휴 때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할 수 있느냐. 한들 신뢰가 갈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신뢰,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에 선거 후보자들에서 쫓겨난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비대위가 구성되고 해서 비대위가 정답이냐. 비대위가 정답이 아니라 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에요. 비대위가 나왔다. 그 비대위가 그걸 추구하면 되잖아요. 추구하는 거하고 해결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는 그때 그 비대위를 봐야 돼요. 그냥 비대위가 들어왔다? 그럼 그 비대위가 어떤 비대위일까? 신동욱 비대위일까? 김종인 비대위일까? 어떤 비대위일까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사이에 그 정원호 공개 칭찬 때문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당 내 경선 상황이 생각보다 시계가 빨리 움직이게 됐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시나요? 변수 없어요. 변수 없습니다. 정원호예요. 당선되셨어요? 왜냐하면 끝났어요? 네. 아니 당내 주자가 있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인데 뻔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원호를 꽂은 건 뭐냐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큼지막한 사진을 올렸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수준으로 했지만 선거운동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원호를 딱 내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나요? 아니 그러면 따져야죠.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아니 대통령님 이거 정원을 이렇게 쉽게 세워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은 어떡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변수라는 게 무슨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서울 시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부동산은 누가 봐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현직 서울시장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유권자 서비스인데 정원호에 대해서 그걸 칭찬한 거잖아요. 봐라. 일 잘한다. 나도 성남시장일 때 잘했는데 묻어갔잖아요. 그런데 정원호 보니까 만족도가 92.5%야? 근데 보니까 다들 95%가 전후도만요. 92.5야? 그러면서 지금 성동구 유권자들은 마스크도 코비드 때는 마스크도 문 앞에 놓여 있었고 지난번에 눈 내렸을 때는 서울 전체적으로 제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성동구는 제설도 역시 정원호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대통령의 마음속에 지우개가 아니라 마음속에 정원호가 된 거죠. 끝났어. 끝났다. 근데 뭐 전에도 박창대 원내대표 밀었지만 안 됐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네, 당대표 선거 때. 거론해놓고 당대표 선거 때 밀 수 없잖아요. 밀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전당대회 때는 확실하게 밀어줬잖아요. 김민석. 예.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도 열심히 잘하겠다고 맹세를 한 상황인데 그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쳐내버리고 어느 한쪽을 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겪어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안 되겠다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